해놨으니까 자, 프린트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자, 그래서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 기본공제 그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그러면 용어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다가 팔면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자산이 뭐냐? 바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냐면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팔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3페이지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대상이 그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제를 적용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공제 방법이 자산별로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자산별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물건별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공제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자, 공제액은 앞전에 계산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공제율 같은 경우 이제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죠? 여기에 1세대 1주택 외 자산, 그죠? 일반적인 자산이에요. 일반적인 자산은 10에서 30%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은 24%에서 80%까지 이렇게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공제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니까 미등기로 팔거나 또는 국외의 자산을 팔거나 그다음에 조정 지역에 1세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조정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1세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지역이라 하게 되면 저 서울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부산, 그죠? 기장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부산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조정 지역에 대해서 따로 뭐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조정 지역 내에서 내가 주택을 팔았는데 몇 주택 이상 갖고 있다가 2주택 이상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그 옆에 나와 있네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자,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뭐가 있으면 양도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만 있으면 되니까 보유기간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무관하게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준다는 거고, 그 대신에 요거는 자산별로 공제를 안 하고 소득별로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소득별로. 그러면 소득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즉, 그죠? 주식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위, 외, 그죠? 소득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1년에 250만원까지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250만원까지.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갈로에 제가 프린트물 갈로에 보시게 되면 주식이라든가 그다음 위외 소득은 국내외 각각 이래 돼 있죠. 그거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도 250 공제를 주고 국외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도 250 공제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총 공제가 5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파생상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내외 합쳐서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파생상품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줄 때 국내외 따로 250씩 공제 혜택을 줬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서 국내외 합쳐서 250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납세문자한테 불리하냐, 오히려 납세문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는데, 자,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해요. 자, 그런데 국내에 있는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 국외에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국내 파생 상품을 거래했을 때는 내가 1,000만 원에 플러스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국외 파생 상품을 거래한 거는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국외 파생 상품 거래한 거는 손해봤으니까 세금 안 거두죠. 근데 국내 파생 상품 거래한 거는 이득을 봤다 해갖고 250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250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내, 국외 파생 상품만요. 다른 거는 안 되고 파생 상품만 국내, 국외를 어떻게 해서 합쳐서 판단한다. 합쳐서. 여기 합쳐서. 그럼 요 두 개 합쳐서 판단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1,000만 원 손해 봤죠? 그러니까 국내 거든 국외 거든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공제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두 개를 합쳐서 이익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두 개를 합쳐서 25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대상에 속해 있다. 그 자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외 따로따로 세금 계산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국내외 소득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공제도 국내외 다 합쳐서 얼마까지? 25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공제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떨 때 적용이 배제가 되느냐? 미등기일 때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미등기일 때, 그죠? 그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국외자산이라든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자산일 때, 그때는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만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꼭 비교를 해두십니다.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공제까지 하게 되면 과세표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야 되겠죠. 자, 세율 부분에다 별표를 꼭 해놓고, 자, 이제 세율을 다 외워야 됩니다. 왜 다 외워야 되느냐?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세율의 종류가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바뀐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 종류가 지금 7가지나 적어놨죠. 예.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다? 70%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인데 등기를 안 했다. 자, 미등기는 전부 다 70%입니다. 무조건 70%예요. 그 대신에 이제 등기를 했을 때 이 말이야. 등기를 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하고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했을 때는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에서 42%. 그래서 일단 올해 개정된 것이 원래는 누진세율이 40%까지인데 올해 구간에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6에서 42%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세율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이번에 만일 그 부동산이 어디에 속한다? 주택에 해당이 된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어디에 해당된다?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러면 그죠? 미등기일 때는 70%고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몇 프로라고요? 40%라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다. 자, 그러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해서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낮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양갈로 3번에 이번엔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때는 그죠? 미등기는 무조건 70%고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원래는 몇 프로 적용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주택이 원래는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40%잖아요. 원래는 40%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40%의 세율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에 10% 가산한 거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으로. 그 대신에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가산한 세율로.
자, 그러면 기본세율이 6에서 42%니까 10% 가산하게 되면 16에서 5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16에서 52% 이렇게 안 내고 아마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거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는요, 이제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요, 기본세율에다 20% 가산한 거 하고 40%중 둘 중에 큰 세액으로. 큰 세율이 아니에요. 큰 세액이에요. 큰 세액. 두 가지 형태로 세금 계산한 다음에 큰 세율. 왜냐하면은 큰 세율이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똑같은 40%라도 그냥 40% 적용하는 거하고 누진해서 40%를 적용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요, 그냥 단순 40%가 훨씬 더 세금이 크게 계산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누진해서 40%라는 얘기는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금액 과세 구간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42%까지 가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40%라도 아시겠죠? 단순 40%가 세금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큰 세율을 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40%하고 42%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율은 뭐가 크지만 42%가 훨씬 더 크지만 세금은 훨씬 더 40%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손해죠? 과세관청은 손해볼 짓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양도소득세는 큰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계산해서 큰 세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큰 세율로 한다. 다른 세금은 전부 다 큰 세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세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뭘 적용할 때요? 비례세율을 적용할 때. 비례세율은 40%, 30%인 게 전부 다 뭐예요? 누진세를 적용 안 하고, 그죠? 그 비례세율에 의해 갖고 세금이 계산이 되니까 세율이 높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높은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세액으로 한다 이럴 때는 비례세율을 이제 여러 개 중복이 될 때는 그때는 큰 세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할 때는 큰 세율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적용해서 큰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인데 그것이 조정지역 내 2주택에 해당이 되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가산하면 되는 거예요? 10% 가산하면 되는 거고, 조정지역 내 그래서 3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가산하면 되는 거예요? 20% 가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이번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조합은 입주권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조합은 입주권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분양권이 남는 거예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합은 입주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분양권하고. 왜냐하면 조합은 입주권은 그 위에 양갈로 2번에 따로 세율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합은 입주권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다? 분양권. 자, 그래서 분양권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분양권이 어디에 있다? 조정지역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0% 세율을 적용한다고. 뭐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50%. 그 대신에 무주택자는 제외다. 그죠? 예,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때는 50% 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럼 안 하면 자, 이 분양권은 어디로 갈까요? 그 세율이 어디로 갈까요? 무주택자는 자, 50% 세율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양갈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양갈로 1번. 양갈로 1번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분양권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갖고 아파트 분양권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팔았다 하면 무조건 50%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그죠? 양산 같은 일반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팔잖아요. 그럼 그 세율은 어디로 간다고요? 양갈로 1번으로 간다고. 미등기일 때는, 그죠? 분양권이니까 미등기는 없죠. 그러니까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고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했을 때는 40%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맨 아래 양갈로 6번에 자, 비삼용 토지죠. 자, 비삼용 토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역시 10% 가산한 거. 그럼 요거는 뭐하고 똑같이 적용해주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적용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7번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무조건 기본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 무관하게. 자, 그래서 참 세율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3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3번에, 맨 아래 3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특례라는 게 있어요. 특례. 그래서 특례에 보면 2월 가세라고 제목이 돼 있죠. 양갈로 1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금속 간의 증여세에 대한 2월 가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양갈로 2번에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기세요. 넘기시면 338페이지에 거기에 또 방갈로 2번에 보면은 또 우회양도의 부인이라는 게 또 있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3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도표에 보면 2월 가세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중에서 우회양도의 부인입니다. 우회양도의 부인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느냐?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난이도 조절하는데 아주 적효입니다. 적효.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렇게 뭐로 발표했냐면, 그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그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이제 대충 뭐 지금 안이 그거죠. 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뭐 아무튼 그죠? 상대평가로 전환을 하자. 그 다음에 1차는 절대평가 그대로 놔두고 2차만 상대평가로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1, 2차 갑자기 바꿔버리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죠?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걸 배려해서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도 한 5년 정도 두고 그 다음에 또 1차는 이제 그냥 절대평가로 남겨놓고 근데 사실은 뭐 1차를 절대평가로 남겨놔도 결국은 2차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이제 연세대분들은 좀 합격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2차만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니까 뭐 몇 과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차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시험을 결국은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2차가 상대평가인데 내가 1, 2차 뭐 잘해서 평균 점수 넣어도 못할 거예요.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난 1차는 일단 무조건 합격해놓고 1차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2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따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언제가 되든 간에 지금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환은 됩니다. 전환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전환되기 전에 어쨌든 따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따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환되기 전에 이제 난이도를 이제 어렵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어렵게 내느냐면 자 보세요. 갑자기 전환을 하는데 자 이때까지 2만 몇천 명을 뽑다가 전환되고 가서 갑자기 이제 3천 명을 뽑는다.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 되면 사람들이 멘붕이 받는 거예요. 멘붕.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자 2만 5천 명 뽑던 거를 그 다음에는 한 2만 명 뽑고 그 다음에 15,000명 뽑고 10,000명 뽑고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암만 어려운 내용이라도 가장 단순화시켜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익혀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오지선다형 중에서 지문 3개 정도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 2개 중에 하나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월 가세 보겠습니다. 2월 가세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본 구조를 잘 봐주세요. 갑이 취득을 해가지고 갑이 취득을 해서 을한테 증여해요. 을한테 증여. 그 다음에 을은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다시 병한테 양도해요. 요게 기본 구조예요. 요게 기본 구조. 왜 기본 구조가 중요하냐? 2월 가세뿐만 아니라 자 우회양도도 기본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갑이 취득을 해가지고 을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사람은 5년 이내 다시 병한테 판다.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그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노란색으로 적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월가세는 갑을 두 사람 관계가 배우자 간이거나 직계 본비속 간입니다. 근데 요 둘은 어떤 관계냐 하면 요 둘이 어떤 관계냐면 특수 관계인 관이라고. 물론 이 특수 관계인에는 원래는 배우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죠? 여기서의 특수 관계인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제외해야 돼요. 왜냐?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가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특수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친족 같은 경우 민법에서는 친족을 8촌까지라 얘기하죠. 근데 세법에서는 친족이라 얘기하면 혈족은 6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6촌. 인척은 4촌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은 세금이죠. 돈이죠, 돈. 예, 뭐든지 돈에 얽혀 있는 게 다 이제 이게 특수한 관계, 특수한 관계. 자,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회사의 대표나 임원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직원 있죠, 직원. 그러면 대표와 임원과 직원 간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특수관계이라고. 왜냐하면 임원이나 대표한테 잘못 밑비이면 잘리잖아요. 그러면 생계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 자, 그러면 대표와 임원과 그 사원과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 했는데 그 사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있죠, 가족. 이 가족하고 임원하고도 특수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가장이 뭐 회사에 잘려버리면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못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과거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 그리고 사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있죠. 그 가족하고 임원하고 특수한 관계가 되느냐, 그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특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특수관계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자산에서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성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회원권 같은 투기성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 좀 이따 볼게요. 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때? 양도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취득일이 언제냐 이러면 원래는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죠. 근데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증여하고 나서 몇 년에 팔면 5년이나 팔면 그때는 취득시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과거에 갑이 취득한 대로 갑니다. 증여인의 취득일.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증여가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증여를 하고 나서 몇 년에 팔면 5년에 팔면 취득시기가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언제로 간다고요? 과거 증여인이 취득한 날로 간다고. 그럼 왜 과거에 증여인이 취득한 날로 가게 되느냐?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 다음에 팔기는 언제 팔려고 하냐면 2018년에 팔려고 해요. 자, 그럼 18년 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그죠? 18년 전이 아니네요. 그죠? 28년 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28년 만에 이제 팔겠다고 하면, 취득가액은 굉장히 낮고, 양도가액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배우자를 이용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한 2015년쯤에 증여를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2018년에 판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2015년 증여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가세관청에서 인정해준다면 나는 취득하고 나서 3년 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적게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대신에 이제 증여를 하면 원래 증여세가 많이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 간의 증여는 6호까지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호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취득세는 쥐꼬리만큼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아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렇게 배우자를 이용해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증여받고 나서 몇 년에 팔면
5년 후에 팔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안 하고 언제요? 과거 증여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해서 취득가액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내가 배우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절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팔아야 된다고요? 5년이 지나고 나서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5년이 지나고 나서 팔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을 한다고, 이혼. 이혼하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팔 시점에서는 우리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 아니다, 배우자 아니니까 이월과세 적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상 허위로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경우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혼을? 인정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류상 본인이 이혼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세관청은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그 법에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의 해소의 사유가 이혼이라 할지라도 역시 취득 시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여인이 취득한다로 가요. 그러니까 그죠? 그 서류상 이혼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 대신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사유가 이혼이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혼인관계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사망하면 이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혼인관계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망에 의한 경우 그때도 이월과세를 적용할까요? 아, 그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부인을 그죠? 살인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혼인관계 해소의 사유가 사망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혼의 경우는 여전히 예, 취득시기가 과거로 갈 수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때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누구냐면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지금 은명의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을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기는 삼는데 그 대신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갑이 직접 판 것처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세금 계산은 갑이 직접 판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과거에 취득한 때부터 시작해갖고 양방구로 봐서 세금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을이라고요. 을.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을. 자, 그러면 요 을 있죠? 을. 요 을은 증여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증여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증여세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갑이 직접 판 것처럼 계산하니까 을은 받은 바가 없잖아요. 그 증여세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를 하고 나서 팔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세를 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증여세는 이제 을한테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갑이 직접 판 것처럼 세금 계산하니까 을은 증여세 낼 필요 없는 걸 냈잖아요. 자, 그래서 을한테 이제 증여세를 되돌려 줘야 되는데 증여세를 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말이에요. 필요경비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증여세를. 그러면 을이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다 집어넣어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이 줄겠죠. 예, 그래서 요 증여세 낸 부분을 바로 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어서 계산을 해준다.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예. 그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돈 빌려줘 놓고 돈으로 바로 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건 주면서, 그죠? 예, 이걸로 대신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두 사람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연대납세 의무를 지느냐. 그럼 과세관청은 연대납세 의무 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연대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느냐.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세금 거두려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부동산 처분하고 그죠? 주소도 그죠? 불분명하게 어디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세금 못 거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갑한테 을 세금을 대신 내라 요구하는 게 연대납세의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없느냐? 요거는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증여한 것이 세금을 포탈하려고 증여를 했던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다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금 포탈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연대 납세 의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뭐로 해가지고 보유기간으로 해가지고 양도 차익도 계산을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율도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대신에 우회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회 양도. 자, 우회 양도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을이 특수관계인간일 때, 이 말이야. 특수관계인간일 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양도 시점은 판 시점이 양도일이고요. 취득 시점은 언제라느냐? 역시 과거에 취득했던 때. 이때를 취득일로 합니다. 증여인의 취득일. 자, 그래서요. 역시 이것도 증여하고 나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팔았을 때 취득 시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과거로 간다고. 다만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을이 아니고 여기서는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갑 보고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갑 보고 양도소득세 내라 이러니까 을은 증여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이 직접 판 것처럼 해서 갑한테 양도소득세 내라 하잖아요. 근데 을이 만약 과거에 증여세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 증여세를 내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환급 되돌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는 돈으로 바로 안 되돌려 줬죠? 근데 이거는 왜 돈으로 바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누구였어요? 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굳이 돈으로 주지 말고 필요한 게 산입해서 계산을 하자 그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이니까 돈은 누가 낸 거예요? 을이 자기 증여세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바로 되돌려 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금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 의도가 있어야 돼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으면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둘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느냐? 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 갑이 세금 안 냈다 그러면 을 보고 세금 대신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요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해가지고 양도 차익도 계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율도 적용을 하고 자,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갑의 양도소득세와 을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봤을 때 갑의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커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율과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명의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을명의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가령 예를 들어서 을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계산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갑의 세금이 훨씬 더 크겠죠. 취득가격이 낮으니까. 근데 때로는 을의 그죠? 을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세금이 훨씬 더 클 때도 있다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유기간이 단기 보유이면 뭐 5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미등기이면 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을의 세금이 훨씬 더 클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을의 세금이 훨씬 더 크다면 과세관청 굳이 이월과세를 적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세관청은 손해보는 짓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의 세금이 훨씬 더 클 때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클 때만 뭘 적용한다고요? 우회양도 이걸 적용하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을이 부담할 세금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339페이지에 도표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저가양도 고가양수 나와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가양도 고가양수.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부터 취득을 해가지고 요걸 병이라는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뺐을 때 이득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이 을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특수 관계인간이라고요. 그 다음에 갑과 병하고의 관계도 어떤 관계냐면 특수 관계인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갑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살 때 있죠. 살 때.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고가로 양수 취득을 한다고. 그 다음에 팔 때는 기존에 있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양도를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본인이 신고한 내역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고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난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의 가액이 3억짜리인데, 그죠? 신고하기는 2억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저끼리 돈을 3억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 특수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에 살 때 어떻게 사고요? 고가로 사고요. 팔 때는 어떻게 팔면? 저가로 팔면 본인이 신고한 대로 안 하고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시가대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당행위 역시 계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납세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부당한 거래다. 그러니까 엉터리 신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한 걸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고 과세관청에서 직접 계산한 대로 세금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차익이 발생해야 되느냐. 3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중간에 사각박스 하나 있죠. 그 사각박스에 줄쳐져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이상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가의 100분의 5, 즉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부당한 거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거기에 맨 위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갖고 시험 지문을 많이 구성합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자, 맨 처음에 저가양도 나와 있죠. 그 밑에 고가양도 나와 있죠. 그거 고쳐야 되죠. 고가양도가 아니고 뭐예요? 고가양수입니다. 양수 고치세요. 오타가 난 거네요. 고가양도가 아니고 고가양수. 살 때는 어떻게 사고?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가양도부터 볼게요. 저가양도. 자, 시가는 얼마인데? 10억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6억에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났어요? 3억 이상 차이 났죠? 그러면 본인이 신고한 금액 6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양도가액을 10억으로 본다고. 시가로 본다고. 그래서 10억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니까? 4억이니까. 그래서 세무서는 양도차익을 6억으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가양수예요. 고가양수. 자, 갑이라는 사람이 특수관계한테 샀는데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그걸 6억에 샀다 이 말이죠. 거래가액이 6억이다. 그렇게 신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샀죠. 자, 그럼 차이가 얼마 났어요? 1억. 3억 이상 차이가 안 났죠. 그렇지만 시가의 5%를 해봐요. 그럼 시가의 5% 하면 얼마요? 5, 25, 2,500이죠.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3억 이상 차이는 안 났지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면 해당되면 되죠. 이것도 뭐라고요? 부당한 거래라고. 그러면 취득가액을 6억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은 얼마로 인정하겠다? 시가인 5억으로 인정하겠다. 그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얼마고? 7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서? 5억이라 해서 그래서 세무서는 양도차익을 2억이 발생된 걸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주 복잡하지만 그죠? 시험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은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고. 자, 한번 봅시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가 하나 있으면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문제 푸는데. 그런데 이게 책에서는 전부 다 좀 쉬운 것만 이렇게 쭉쭉 넣어놔가지고 우리 책에는 없네요. 네. 우리 책에는 쉬운 것만 집어넣어놔가지고 없습니다. 예, 우리 책에는 없네요. 할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것도 이제 다 보셨고, 자, 이제 책 343페이지 한번 볼까요? 343페이지. 책 343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 나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자, 그러면요, 거기에 미등기 자산에서 양갈로 2번 보시죠. 그거 보시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세상 불이익 나옵니다. 불이익. 자,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첫 번째, 비과세나 감면의 적용이 배제가 되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율은요, 70%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인기 아까 개성공제 적용할 때 원래 부동산은 3% 적용하죠. 근데 미등기는 0.3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3 돼 있죠. 예, 그래서 10분의 1밖에 공제를 안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나옵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 제외라는 것은 뭐냐면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 할부 조건이라는 게 뭐냐?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목돈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나눠서 지불한다는 거고 그 대신에 그 재산을 미리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돈의 일부만 지불하고 그 재산을 미리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부동산을 미리 사용을 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거하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그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양도 시기가 언제냐 이러니까 자,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1페이지에 그게 매날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날짜 3개 나온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사용 수익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한다면 돈의 일부만 지불하고 사용 수익한다면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양도된 걸로 봐야 안 봐요?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면 이미 양도가 된 거예요. 양도가 되긴 됐는데 지금 돈을 다 지불했어요? 일부만 지불했어요? 일부만 지불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자는 등기를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잔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미등기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등기로 판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장기할부 조건이라는 계약 조건 자체가 미등기로 이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이라는 것은 미등기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로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미리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요. 343페이지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라든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미등기로 팔더라도 역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344페이지 메인에 동그라미 5번에 이번에는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는데 상속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던 차에 두 번째 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됐다는 얘기는 수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 그럼 수용은 내가 원해서 판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처럼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미등기로 파는 경우 이것도 역시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 34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 그죠? 납세무자와 납세지 나와 있죠. 그 납세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죠?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그다음에 비거주자로 구분한다고요. 그리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거주자는 국내의 소득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국외의 소득까지도 다 과세를 하죠. 그래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에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만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그래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그죠? 거주자는 몇 년 이상 주소 고소를 된다? 5년 이상. 그 다음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죠.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뭐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이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인세니까 이제 양도자의 주소지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요. 그 예정신고 나옵니다. 예정신고. 자, 그러면 일단 예정신고 기한을 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즉 주식 외의 자산. 자, 주식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양말 2개라고 외우면 돼요. 양말 2개. 그 다음에 예외 허가구역 나와있죠. 허가구역은 세 번째 줄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죠. 그래서 허말 2개예요. 허말 2개.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죠. 근데 그거 고쳐야 돼요. 이번에 개정됐어요. 분기 말을 뭐로 바꾼다? 반기 말로 바꿉니다. 반기 말. 예, 이제 분기별로 안 하고 반기별로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이제 예정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반말 2개, 반말 2개, 반말 2개.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죠. 그래서 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양말 3개예요. 양말 3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말 2개, 허말 2개, 반말 2개, 양말 3개. 예,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맨 아래에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산세 적용한다고. 예, 그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세요. 확정신고 나올 거예요.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에 양갈로 1번의 그 두 번째 줄 밑에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양도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양도한 당해 연도가 아니에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그럼 허가구역 내에서 그랬다. 당연히 뭐예요? 허가일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신고는 해야 된다. 넘기시고요. 35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양갈로 2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원래 예정신고하고 세금 냈으면 확정신고 새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예정신고하고 세금도 다 냈으니까 확정신고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예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새로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이냐? 어떤 경우냐면요. 1년에 2번 이상 거래를 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죠? 예정신고 했지만 확정신고를 또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예요.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부동산을 몇 번씩 거래를 하잖아요. 예, 몇 번씩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신고했을 때 그 달라진 내용까지도 반영을 해서 신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확정신고 때 새로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근데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6개월 기간 동안에, 그죠? 2번 이상 팔고 1번 이상 취득을 해야 되죠. 근데 가령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부동산을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부동산을 한 5채 사놨어요. 5채 사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막 다주택자들 세금 때린다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뭐 올해 내가 4월 이전에 부동산 다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월 달에 하나 팔고 2월 달에 하나 팔고 3월 달에 하나 팔고. 그죠? 자, 그래서 3개를 한 목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번 이상 팔고 1번 이상 취득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취득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취득을 안 하고 팔기만 계속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건을. 그죠? 어정쩡하게 그냥 뭐 무조건 팔면, 많이 팔면은 그러니까 종합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6개월 기간 동안에 2번 이상 팔고 1번 이상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은 안 하고 계속 좀 팔기만 팔았죠. 그럼 그건 그냥 계속 양도소득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네.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분납 나온다. 분납. 자, 분납 같은 경우 요건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양도소득세, 부가세 나와 있죠? 부가세. 그죠? 부가세 나와 있죠? 그러면 감면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농어촌 특별세. 그죠? 그 대신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독립세인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특별을 지습니다. 자, 지방교육세 그거 잘못됐다 그랬죠?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요거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옛날에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가세로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적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역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 358페이지는 비과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